자, 오늘 짧게 네. 국무회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자,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 사실 그 정치인 행정가들이 이 절대 이게 나서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맞아요. 종교가 오늘 전격적으로 검토를 네.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정치권에서 사고가 터지면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 사람과 관련된 조직 동원 부분에서 늘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정치 생명도 날아가고 또 구속도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종교 단체는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체제 속에서 하나의 그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만 달아놓으면 마치 정광훈 씨가 길거리에서도 그냥 정치 자금을 막 걷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서없이 뒤섞여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은 우리 헌법 20조 2항에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명확히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 오늘 그 의지를 밝히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예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 법조인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듣기까지는 그랬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해산을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법률이 지금 사실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왜 같은 그러냐면은 헌법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지금 분리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고 법인이 불법한 행위를 하면은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통일교나 이런 데는 아마 법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법인이 아닌 그냥 사단체로 되어 있는 종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는 제가 알기로 없고 민법에 보면은 법인을 해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받아들여지면은 법원이 해산은 되죠. 정확하게는 해산 청구가 아니라 이제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법인은 해산한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 민법상으로는 설령 그렇게 해갖고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해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을 이제 국고로 환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설립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해산은 되는데 그럼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각 종교 재단들이 나가 해산되면은 쟤한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은 이게 그래요? 국고 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쉽지 않네. 애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규정을 해놓은 법이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산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 자체가 없어서 그냥 사각지대에 있어서 일반 민법으로만 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법인 해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니까 좀 찾지 하더라도 이번에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종교인들에 대한 범죄 이걸 성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를 성역화해가지고 우리 건들지 마 이거 종교의 자유 탄압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게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쓰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종교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관용이 없이 원칙대로 일반인과 똑같이 전 처벌하는 것이 그건 당연하지. 저는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쿠팡 사태로 난리예요. 지금 난립니다.
쿠팡 3,4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말이죠. 이게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맞습니다. 게 더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유출된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걱정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정구승 변호사가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뭐 이제 쿠팡 사태가 지금 중요한 사건인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과징금은 뭐 맥스로 한다고 하면 매출의 3%에서 뭐 1조 2천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죄를 저질러 갖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정부가 받아가는 거지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사실 돌려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각 개별 주체 즉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지금 체계에서는 본인이 청구를 해서 받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저희 법인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착수금 없이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받고 저희가 진행하는 거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번 출연을 요청하게 네. 됐습니다. 아, 집단 소송을 시작했어요. 네, 지난번에 같이 나왔던 그 오른쪽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인력과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저희가 세팅을 해놔서 이거를 좀 널리 알려주시면 쿠팡에 대해서도 사실 쿠팡이 과거에도 3차례 유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 과징금 한 16억 원, 총 16억 원밖에 부과를 안 했다 보니까 매출이 뭐 40조 단위 되는 쿠팡 입장에서 16억 원 과징금 내는 게 낫지 사실 보안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네.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재발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국민들이 나서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다 보면은 네. 만약 10만 원씩 이번에 3천만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이제 세상이 바뀔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링크 법무법인 1루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링크 확인하실 수 있게 네이버도 돼 있고 네. 저희 직원분이 여기다 뭐 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유튜브 생태계를 몰라서 링크를 올린다고 하는데 아마 업로드되는 말보이쇼 영상에도 댓글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로 검색을 하시면 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집단 소송을 한국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골병드는 일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 왜요? 일단은 뭐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착수금이 없잖아요. 네. 착수금이 없이 그러면 아마 뭐 나중에 성공보수 형태로 조금 이렇게 받으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을 때 그 몇천 몇만 명에 대해서 도장을 파갖고 또 찍어야 되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예. 사실 어느 정도의 공익에 대한 좀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게 이런 말씀을 좀 그 청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인적 사항을 다 이제 소장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기입하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 10,000명이 왔다라고 하면 그 기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좋은 일 해보자는 취지에서 뭐 저희도 아예 나중에 안 가져가는 거 아니고 성공보수를 일부 수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니까 1인당 뭐 예를 들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이제 성공보수라도 많이 받을 텐데 10만 원 청구한다고 하니까 뭐 네. 이거 그래도 뭐 이번에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니 이 1인당 10만 원이면 3,300만 명이 하면 3.3조 원 계산은 집에 가서 되는 것 하시고요. 같아요. 네. 근데 그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손배액이 크면 클수록 그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희한하게 손배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그냥 40조 나왔다 쳐. 네. 그럼 너무 크면 이 기업이 좀 위험하지 않아? 해서 오히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대한민국 사법부는 매번 그런 것 같아. 좀 이게 커지잖아. 짜다는 거예요, 뭐야? 죄의 무게가 더 큰데 오히려 클수록 인정 안 해.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위자료 형태로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염두한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당연히 보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려 맞느니 오히려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싸다라고 하면은 더 당연히 보안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쿠팡이 어느 정도 이 제도의 허점 속에서 뭐 대관만 늘려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이 문제점들을 더 덮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번 차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손을 좀 보고 네. 이 집단 소송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지금 그 괜히 그 법무법이 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사이트가 터졌대요. 네. 아, 진짜 너네나 보안에 투자를 더하네. 지금 마비됐대 못 들어갔네 지금. 쿠팡이 아니라 너네부터 투자 좀 하래. 너네부터. 네. 너네한테 지금 손배 건다고 합니다. 너네한테. 제 개인 SNS 계정에도 그 신청 링크랑 다 URL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받아갖고 그 자동적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신청 루트는 다양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부 문제 잠깐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루면 다룰수록 자꾸만 화가 나는데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조의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내란 바로 다음 날 조이대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우리가 한 6만 번 봐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너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지 마. 맞아요. 네.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네. 조이대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네. 가장 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게 내란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얘기했다고. 네. 끙끙 알아, 끙끙. 끙끙 알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은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당연하죠. 이때 천대엽이 네. 이 폭도들을 향해서 정말 크게 꾸짖었어야 돼.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폭도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또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시대의 망언입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 얘네들이 무슨 사법독립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긴 일인지 보셔야 됩니다. 천대엽이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우리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야, 다시 보는데 화나네. 시대의 진짜. 망언 아니야? 우리가 직위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지랄지랄하잖아. 맞아요. 난리치잖아. 근데 가서 때려 부시면은 야, 우리 좀 우리가 돌아봐야겠다. 잘못했나 보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지. 심각하죠.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해. 네. 우리는 기록 보자고 하면은 이거 사법권 침해한다고 지랄지랄하고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하면 아유 우리가 잘못했는 거야. 반성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기조 속에서 서부지법 폭도들은 지금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고요. 그리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폭도의 일부 장면만 일단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 사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녹색 점퍼남.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 진짜 이 미친 행위 아닙니까? 다 때려 부시네. 이거는 미친 행위야. 사법부를 향해서. 저거 뿌려 또. 와. 녹색 점퍼남. 네. 자, 그리고 검은 복면남. 이게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법원이죠, 법원이야. 2025년이야. 그런데 저 두 폭도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감형을 했어. 네. 방금 처음 해보셨던 녹색 점퍼남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썼다고 징역 3년으로 줄어들고요. 예. 뒤에 보셨던 내부에서 막 다 때려 부신 검은 복면 쓴 사람. 네. 1심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10개월로 이게 줄어듭니다. 진짜 제정신인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에도 부족할 아, 판인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막 집행유예로 나오고 봐주면은 반성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혁명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세계 3대 혁명의 마지막은 서구혁명입니다. 세계 3대. 여기 혹시 우리 서구혁명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우리는 반드시 사실상에 제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풀려나니까요. 그 저보고 이 일의 배우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하나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면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이거 못 봐주겠다. 젊은 법조인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전두환 노태우 때도 사실 아. 사면해주고 반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 누리고 오히려 본인들의 정당성을 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우리 최욱임 씨님이 그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법원이 또 나긋나긋한 거 하나 있죠. 판사들이 룸살롱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아주 나긋나긋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희대 아까 대법원장 들어가면서 그 내란 다음 날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본 건데 대한민국의 사법부잖아요. 대한민국에 불이 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제 불이 났는데 끔찍한 일이야. 사법부에서 소화기 들고 나와서 불을 꺼도 모자를 파네. 그냥 본인들은 아니 모르겠다 이러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은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목 쉬고 하루 종일 그 불안에 떨었는데 목소리도 혼자 그냥 잘 자고 나와가지고 나긋나긋 하면서 좀 졸린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법부가 무슨 신뢰를 받겠느냐. 근데 그때의 조희대와 지금의 조희대 체제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렇지. 오로지 내란 옹호, 내란 수괴들 그 하수인들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이건 정말 사법부의 이제 타락으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거 듭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예전에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IS 뭐 예전에 그런 테러리스트 집단들 있잖아요. 예.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뭐 행동대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면서 악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폭 테러도 하고 막 이러는데 방금 그 영상에서 나온 사람들 말하는 걸 보십시오. 똑같네. 악과 싸워서 이기겠다. 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혁명가래. 자기들이 지금 혁명가인 줄 아는데 예. 그냥 테러리스트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뭐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막 석방을 해주고 집행유예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요. 사실 초창기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내란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소요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엄벌을 해야 된다. 예. 네, 수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때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 해왔어요. 당연한 근데 지금 주장입니다. 검찰도 그러한 제명들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만 넘기고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해가지고 내보내주고 감형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지금 사실상 조장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키우는 거지. 저 주제에서 검찰이 속 빠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소란을 일으킨 거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관공서를 습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소요죄가 적용될 거라고 봤는데 일반적인 건조물 침입 이런 수준으로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권장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온다. 반성문을 써서 감형을 해준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 반성문 썼는데도 인정 안 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반성문이 있다고 꼭 반성한다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예. 판사님 읽어보시고 내가 읽어보니까 반성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기재하시는 분도 워낙 많으셔갖고 이게 꼭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권장과 다름없다. 이건 네. 그 매번 그 법원의 사법부의 신뢰가 해쳐지고 있다,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불러 이렇게 왔냐? 사실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일선의 재판장님들까지 다 똑같이 본인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요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형법 교과서 보면 형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하 효과라 그래가지고 상대방들한테 겁을 주는 효과도 있고 또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정도 형을 받으면 아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범죄를 그렇죠. 포기시키는 거예요. 네. 내지는 그거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고 국민 그럼요. 전체가 네. 보호받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법원을 때려부시는 난동을 새벽에 집단으로 일으켰는데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란 내지는 소유죄까지 적용을 해서 평생 깜빵에 있어도 모자른 상황에서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2년 3년 받고 나와 보십시오. 네. 훈장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신의 그 서사를 가지고 포장해서 아까 그 이하상 같은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법원에서 훈장을 달아줍니까? 이거는 정말 형벌의 제1 기능이라고 하는 이 위화 효과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벌이 아닌 겁니다. 저 우리 사실은. 법원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네. 막 이제 집행유예 맞아요. 기업인들에 대해서 많이 내주면서 지금 이제 테러하기 좋은 나라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이게. 끔찍한 일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사법부인데. 이게 부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하상 변호사입니다. 이하상 변호사도 잘 보시면 직위원 재판부 초반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아. 근데 막 하는데 해도 재판장이 뭐라고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한 번씩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해서 맞아요. 이제 더 오만방자하게 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아마 서부 폭도들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는 그리고 더 부분입니다. 웃긴 건 뭐냐면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게 자신들 건물 본인들 근무하고 본인들 동료들 근무하는 청사를 갖다가 부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런 식의 손방망이로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것 내가 자체가 이게 화도 부끄러운 나면서 일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면 더 엄벌에 처하고 싶거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의 봐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영장을 발부한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뭔가 좀 옹호하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난 그래서 이게 화도 나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큰일입니다.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의심의 실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희대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임명한 내란 인사가 지금 이 사법부를 틀어쥐고 있는 한에는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부작용들을 더 만들어낼 아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처장이 그 말 했잖아요. 법원이 반성할 점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인 것이 천대엽 행정처장은 그 전 판사들의 전국 판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모든 판사들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저 테러리스트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원이 그러면 이 폭동에 빌미를 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자중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판결에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거 플러스 이 폭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천대엽이 얘기한 거야. 네. 그 원인이 뭐예요? 영장 발부입니다. 발부한 내란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하면은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시그널. 맞죠? 거기다 구속 취소까지 나오고요. 네. 네. 이거 잘못된가 보다. 어. 우리가 반성해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나가세요. 법원이 약간 편을 정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던 가장 큰 사건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영장 기각이었는데 네.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정말 특이했어요. 위법성 인식, 네, 그렇습니다. 불법성 인식이. 박정호.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도 비슷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법원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법무부도 회의를 했고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의 변론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루틴 업무를 했다. 개헌법에 따라서. 근데 대법원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변론을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우리도 개헌이 있으면 법원도 똑같이 거기에 루틴 업무로서 그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했을 뿐이다라고 방어를 하려고 할 때 네. 만약에 박성재한테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대법원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걸로 되어다 보니까 박성재를 막은 건 아닐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규현 변호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되죠. 지금 기차가 떠납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요. 두 분 같이 두 분 다 가셔야 돼요? 야, 우리 지금 하나도 못했어.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박정은 예. 대령 같이 변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호인단이 사회공헌상을 수상을 하게 돼서 시상식에 지금 가야 돼요. 축하할 일이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두 분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 받으러 가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